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된 입장과 그 대략적인 일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주요 아젠다로 꺼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개헌인 대통령의 공약인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지방선거 때 같이 함께 동시에 투표하자는 건데요. 처음에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모든 후보가 똑같이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은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은 동시투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네. 12월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저께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되도록이면 국회가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만들고 3월에 발의를 해서 6월에 동시에 하자.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는 별도의 개헌안을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거는 권력구조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차원의 그러한 최소한의 범위 내 속에서의 개헌, 만약에 국회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요. 네. 그걸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주도의 개헌 발의와 국회가 준비하는 개헌 발의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그 충돌 요소는 지금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먼저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개헌 합의를 촉구하면서 정부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지방 분권과 기본권 확대에 대한 개헌만 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시간이 촉박해요. 네, 촉박합니다. 이렇게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이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하고 정부인데요. 올해 6월 달에 동시투표하려고 하면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은 2월 말까지는 실은 안이 나와야 되고요. 3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체 의석 11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는 고도의 이제 정치적인 나름대로 이제 판단과 더불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네. 국민의 70%는 지금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를 해볼 때 2월, 3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 안을 발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와 절충하는 작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시 얘기해서 최대한 범위의 개헌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최소한의 개헌, 다시 얘기하는 단계적 개헌이죠. 기본권 확대, 네. 그리고 지방 분권 강화를 그 토대로 하는 그러한 단계적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제1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동의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지방분권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권 확대 같은, 그러니까 먼저 합의될 수 있는 부분, 합의된 부분들을 먼저 가고, 이제 나머지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해나가자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권력구조의 문제인데요. 저도 국회 개혁자문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는데요. 네. 권력구조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의 이제 대통령제 형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이른바 이원집정제.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거를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지금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야당은 결국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의원 내각제인 분권형 대통령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에서는 합의하기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권력 구조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선거 제도와 연결될 경우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선거 제도는 2020년 지금은 소선구제하고 이제 비례대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자라는 것이 지금 여러 정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같이 맞물리면은 정책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본권의 강화, 환경권, 생명권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그 평등권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강화 확대하는 그것을 하고 뭐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주는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가져가자는 일종의 겨우 최소한의 범위의 개헌이라는 것은 분리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개헌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얼마 전에 국회 진보 좌파들이 주동이 된 헌법자문위원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말로 미루자는 거죠, 지금? 그 시기와 내용입니다. 시기는 동시투표 이번에 하지 않고 12월까지 한다는 거고요. 내용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전문에 과연 무엇을 포함시킬 거냐 문제하고요. 지금 물론 저거는 이제 자문 안에 불과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하든 간에 분배를 강화시키고 사회에서의 국민의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시켜 줄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충돌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좌파 사회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개헌 특위에서의 안도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이제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의 내용 속에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 발의안도 내용을 모르겠고 그리고 특위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가 다시 헌법하고 뭐 다시 그래서 정치개혁 특위를 다시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하기로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보고 결국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KBS에서 조사한 그 내용도 그렇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도 동시 투표,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그 찬반 투표를 같이 묻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82.5% 정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한 70% 내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권은 어떤 의미로든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은 개헌을 반대를 하니까 개헌을 찬성하는 쪽은 여당이고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야당이라는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시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개헌에 찬성하는 여당에게 표가 많이, 국민들 70%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이 실은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동시 투표는 반대지만 12월까지는 연내에 이제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용면에 그보다는 시기보다는 저는 내용면에서의 절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훨씬 더 어려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물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겠지만은 필요하다면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모여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이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회담이라든지 또는 이게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같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개헌 여부를 묻는 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부가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117석을 갖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정부 발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그런 국회를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이번에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당내 갈등이 굉장히 거센데 중재파 의원들이 안 대표에게 13일까지 사퇴를 하고 14일 의총에서 전당대회 소집을 확정을 짓자 했더니 이를 안 대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요. 통합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절충 안으로 중립파의 많은 의원분들이 선 안철수 대표 사퇴 그리고 후 전당대회인데 이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대표가 물러났을 경우에 통합에 대한 전당대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통합의 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은 그러면 통합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거냐라는 서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건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통합과 그리고 이쪽에서 개혁신당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빅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빅딜이라는 거는 서로가 전당대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통합을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을 해주면서 결국 호남 중심 중심한 개혁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합의를 하는 이러한 정치적 빅딜 또는 95년도 당시 9월 달에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본인은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 통합을 원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통합을 찬성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을 한 다음에 나가서 결국은 통합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결국은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후자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긴 하네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정말 통합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 있는 중진 의원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 네. 정말 통합을 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통합이라고 봅니다. 중재파 김동철 원내대표가 안 대표가 이렇게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당대회 뭐 할 수 없다. 전당대회 할 수 없다면 통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요. 이런 그 안 대표 중재안 거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의원들, 특히 이제 통합의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은 SNS를 워낙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의원들의 충정이 짓밟혔다. 그리고 이게 좀 무역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맞수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 대표가 실은 몇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또 하니까 네. 이쪽에서는 또 안철수 대표는 움찔거리고 그런데 또 벼랑간 당대표직은 유지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유승민 대표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네. 박지원 대표가 당신은 유승민 대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그 표현을 썼는데 네. 그거는 뭐 정치인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도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너무 이제 예. 지나치게 이제 폄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그 분당이 현실화된다면 네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확실시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3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러지는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진보, 중도, 보수라고 하는 3당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다만 거기에 유승민 대표는 여전히 자기는 보수를 대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체성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고요. 우리 국가보조금이 정당한테 주는데요. 이것이 2월 15일 정도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만들어져야지만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1월 말서 시작해서 2월 초까지가
통합과 신당에 있어서의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바른정당 사정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 김세현 의원 탈당을 했고 한때 33석에 달했던 의석이 지금 10석으로 줄었고요. 또 원희룡 지사 추가 탈당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고 좀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른정당과를 자유한국당에서 나가서 바른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지만 특히 수도권에서요. 그런데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호남과 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김세현 의원이 그래서 이제 탈당을 했고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오히려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바른정당도 유승민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제 한번 고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두 정당이 합당을 해서 통합해서 신당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이 뭔지 안보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이것은 지금 없고 그냥 통합의 당위성과 타당성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많고요. 이게 또 지리멸멸하다 보니까 자꾸만 탈당도 나오고 또 추가 탈당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당에 대한 통합에 대한 동력을 좀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대표가 밀당의 고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정배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승민 대표 안철수 길들이기 시작됐다고까지. 길들이고 아까 동료 의원이었었고요. 그래서 길들인다는 것보다도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냐는 건데요. 네. 통합신당이 되면은 통합신당의 대표는 유승민 또는 안철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굉장히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3인물이 대표로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두 대표는 그 새로운 통합신당에서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요. 결국은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통합에 대해 점점 이렇게 좀 질질 끌다 보면은 통합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이것들도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